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미국 4분기 성장률이 0.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상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인데요. 이러는 와중에 WTI 유가는 $100 턱밑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성장은 꺾이는데 물가 압력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조용하지만 더 무서운 신호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가의 사모대출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지금 시장은 성장, 물가, 유동성 세 가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국 4대 지수의 하락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1.9% 하락했고 S&P 500은 1.5%, 나스닥은 1%, 장기 채권은 2.2% 하락했습니다. 4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빨간색이 많죠.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 하락이 발생했지만 이 와중에 상승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세 개만 추려서 보면 첫 번째는 반도체 섹터인데요. 엔비디아가 숨고르기 하는 사이에 마이크론, 인텔, 랩리서치에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동안 GPU가 달렸다면 이제는 그 GPU를 작동시킬 메모리와 장비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쟁 때문에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그 수혜를 흡수했습니다. 워런 버핏도 이번 분기에 쉐브론을 추가 매수했죠. 에너지는 지금 방어와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AI 전력 수요 이야기인데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한 곳 분량의 전력을 쓰게 됩니다.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캐터필러, GE 버너바, 넥스테라 에너지가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정학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가는 기업들입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금융주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3% 하락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3.5%까지 기어졌습니다. 가치랑 성장 중에서는 중형 성장주가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요. 2.8% 빠졌습니다. 배당 쪽으로 넘어오면 SCHED가 이번 주 1% 조정받았고 오른쪽 위에 성장을 보면 반도체 ETF죠. SOXX가 2.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혁신을 보면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죠. 이번 주 2.5%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43.8%까지 올라왔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 기업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이번 주 반등한 건 엔비디아고 하락한 건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그동안 시원하게 올랐는데 이번 주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오른쪽에 고배당 기업을 보면 FB가 이번 주 크게 하락했습니다. 4%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0.3%까지 기어졌습니다. 팔란티어의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 28% 밀린 상태인데요. 11월 고가 이후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저점을 낮춰왔지만 다행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쌍바닥을 그렸으니까 $130에서 지지가 형성됐고요. 지금 반등 후에 $150 부분에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하락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FB의 차트를 보면 10월 고점 이후에 긴 횡보 구간으로 갇혀 있는데요. 박스 구간에서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이슈가 없다면 실적 발표 전에 이런 횡보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FB는 바이오 배당주 중에서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입니다.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왼쪽에 S&P 500을 보면 이번 주 1.5% 조정을 받았고 환율은 반등해서 1.1% 올랐습니다. 환율이 1482원에서 1498원까지 올라왔죠. 조만간에 다시 1500원을 터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계좌는 가만히 있었다면 0.4% 조정받는 한 주였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순매수 탑10을 보면 1위를 차지한 게 SOXL로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매수 금액이 832억 원으로 그렇게 많지 않죠? 이번 주 미국 주식 매수세가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매도를 보면 금액이 상당하죠? SOXL이 1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짧은 기간에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수 종목 중에서 EMLC라는 새로운 상품이 보이는데요. 이건 신흥국 채권입니다. 바로 뒤에서 잠깐 차트를 볼게요. EMLC는 신흥국 채권으로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로 발행된 채권인데요. 그래서 금리 수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지금처럼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배당률은 6.05%로 매력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에 매수세가 붙었죠. 아직 하락이 멈춘 게 아니기에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좋은 차트입니다.
EMLC의 배당 내역을 보면 4.2%에서 6.2%까지 범위가 좀 넓죠. 10년 평균으로 보면 5.5%인데요. 지금이 6%니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3년 중에서는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1위를 차지한 반도체 ETF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다행히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틀간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채널 하단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지금은 지켜볼 만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SOXL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차트가 깨진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주를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수익률을 보면 승자와 패자가 극명히 갈리고 있는데요. 탑10을 보면 중국 관련된 ETF가 싹쓸이했죠.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2차전지, 차이나 AI 소프트웨어까지 상위권을 중국이 독식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는 사이 중국 테마로 자금이 이동했고요. 반대로 워스트 10을 보면 미국 관련된 ETF가 대부분입니다. 인도 소비, 미국 AI 에이전트, 미국 ETF 산업까지 줄줄이 하락했는데요. 지금 시장은 미국 독주 시대에서 자금 분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격이 일시적인지 추세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 밤에 발표된 GDP인데요. 미국 4분기 성장률이 0.7%로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치 1.4%의 절반 수준인데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죠. 소비가 꺾이고 있고 정부 지출도 둔화됐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동결이 맞물리면서 성장 둔화 압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체는 아니지만 지금 이 속도라면 1분기 숫자도 안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성장률이 말하는 건 하나죠. 시장의 기대를 미국 경제가 따라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보이는데요. 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 순위를 나라별로 정리한 겁니다. 눈에 띄는 게 있죠.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가 보이죠. 미국의 주들이 독립 국가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나만 해도 웬만한 G7 국가를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미국이 성장률 0.7%로 흔들린다고 했지만 미국 경제의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성장이 둔화돼도 미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인 이유가 이 차트 하나로 설명됩니다. 두 번째 기사는 WTI인데요. 유가가 $100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숫자죠. 원인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란 전쟁 때문이고 오펙 플러스 감산 기조가 맞물리면서 공급 불안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인데요. 성장률이 꺾이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지게 됩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3월 18일에 FOMC가 있는데 동결이 99%로 압도적입니다. 심지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점도표를 함께 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간 WTI 흐름을 보면 전쟁 발발 시점에 $108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98.7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100이고 심리적 저항선이 코앞인 거죠. 브렌트유는 이미 이틀째 $100를 넘어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있는 동안에는 공급 차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유가 상승이 단기 이벤트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며 물가가 다시 자극받고 연준의 선택지는 더 좁아지게 됩니다. 예의주시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1986년 이후부터 데이터를 보면 유가가 오를 때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3.1%였고 승률은 84%였습니다. 유가가 내릴 때는 수익률이 11.3%에 승률이 81%였죠.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유가가 올라도 주식시장은 결국 올랐다는 이야기죠. 유가 상승이 무조건 증시 악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성장 둔화와 유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구간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유가 때문에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공포는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맥락을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X축은 유가 상승률이고 Y축은 S&P 500 수익률입니다. 점들을 보면 유가가 올라도 대부분 주식도 함께 올랐죠. 그런데 빨간 점이 눈에 띄게 됩니다. 바로 2026년 현재 위치인데요. 유가가 50% 상승했는데 S&P 500은 보합 수준입니다. 2002년, 2007년과 비슷한 자리죠. 역사가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1990년 이후에 WTI가 이틀 연속으로 5% 이상 급등한 경우를 찾아봤더니 총 13번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상황인데요. 데이터를 보면 S&P 500의 1년 평균 수익률은 22.8%였고 승률은 85%였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죠. 2008년 9월이었습니다. 금융위기와 겹쳤을 때만 주식이 크게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빨간 점이 찍혔는데요. 바로 2026년 3월 3일 지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구간은 공포보다 기회에 더 가깝죠. 물론 2008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85% 확률로 다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사모대출 펀드 이야기인데요. 월가의 사모대출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모대출은 은행 대신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구조를 갖고 있죠. 고금리 시대의 안정적인 수익처로 각광받으면서 월가의 새로운 돈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환매 요청이 쏟아진다는 건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인데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서 돈이 빠질 때는 조용히 시작해서 갑자기 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계좌에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 금융 ETF인 XLF의 차트를 보면 올해 들어 꾸준히 밀리다가 최근 급격하게 무너졌죠.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요. 블랙스톤을 비롯해서 사모대출을 핵심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환매 요청이 급증한다는 건 이 기업들의 수익 기반이 흔들린다는 의미죠. 단순히 주가 하락이 아니라 월가 유동성 구조 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요. 블랙아울의 펀드는 환매 요청이 급증하자 현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블랙스톤의 비크레드는 7.9%의 환매 요청이 들어왔고 회사 현금과 임직원 사비까지 끌어다 막았다고 합니다. 블랙록의 펀드도 9.3%의 환매 요청이 들어왔고 5%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음 분기로 미뤘습니다. 월가 최상위 기관들이 환매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이 묶이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풀리는 과정에선 다른 자산 매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좌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 사모대출 펀드가 어디에 돈을 빌려줬길래 이런 혼란이 왔는지 찾아봐야겠죠. 차트를 보면 소프트웨어 섹터 비중이 20%로 가장 높습니다. 2010년에 약 6% 정도였는데 어느새 3배 이상 증가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스 포칼립스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돈을 빌려간 기업들이 이자를 안 주면 대출을 해준 사모펀드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매 요청이 급증한 이유가 단순한 불안 심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대출 시장 규모가 현재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은행권 전체 기업 대출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시장이 흔들리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미국 사모대출 부도율이 5.8%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파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게 아닌 거죠. 현금이 없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돈을 갖고 싶어도 못 갚는 기업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사모대출 펀드는 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준 구조입니다. 부도율이 올라가면 펀드 수익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더 빨리 환매 요청하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흐름이 어디서 멈추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계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4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금융주 디레이팅이 있습니다. 환매가 늘고 신뢰도가 떨어지면 운용사 수익이 줄죠. 블랙스톤, KKR 같은 금융주가 먼저 조정을 받게 됩니다. 2단계는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중소형주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대출이 축소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됩니다. 러셀 2000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3단계는 밸류에이션 하락이 있습니다. 자산 매각이 늘고 신용시장의 불안이 커지면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성장주 전반으로 조정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 4단계가 가장 무서운 건데요. 은행권으로 전염이 되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됩니다. IPO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전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1에서 2단계 사이에 있는 거죠. 3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시해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4단계 시나리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2월 이후에 수익률을
보면 금융이 가장 크게 밀렸고 그 다음이 러셀 2000입니다. 성장주와 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이 차트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가느냐가 지금의 시장의 핵심 질문인데요. 당장 패닉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주와 중소형주의 흐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준비를 해둬야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아마존이 퍼플렉시티의 쇼핑 기능을 차단했다는 내용인데요. 퍼플렉시티는 AI 검색 엔진인데요. 최근 아마존 상품을 직접 검색하고 구매까지 연결하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기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고객이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차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분쟁이 아니죠. AI가 쇼핑의 입구를 바꾸기 시작했고 아마존은 그 입구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AI 쇼핑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퍼플렉시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카메라 추천해줘라고 물으면 AI가 직접 상품을 골라서 보여주고 바로 구매까지 연결해줍니다. 검색창에서 시작해서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나는 구조죠. 아마존의 핵심 경쟁력이 검색에서 구매까지 흐르는 자기 플랫폼 안에 가두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퍼플렉시티가 그 흐름을 통째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AI가 쇼핑의 시작점을 바꾸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입구를 장악하느냐가 앞으로 커머스 전쟁의 핵심이 될 겁니다. 아마존의 차단은 수비가 아니라 선제적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검색창에 상품을 하나씩 찾지 않고 AI에게 추천을 받아 쇼핑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픈 AI, 구글, 퍼플렉시티, 마소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등장하고 있죠. 반대로 기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쇼핑 시장의 권력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AI 기술과 플랫폼 그리고 물류 인프라를 동시에 가진 기업에게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 승자는 AI 플랫폼 물류를 통합한 기업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전에는 검색하고 여러 사이트를 탐색하고 가격을 비교한 뒤에 리뷰를 보고 결제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이 AI 안에서 한 번에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만 하면 AI가 상품을 찾고 비교하고 선택까지 도와주는 구조죠. 이렇게 되면 광고나 스폰서 상품의 영향력이 줄고 리테일 미디어 광고 시장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자체 AI 쇼핑을 준비하고 있고 월마트는 챗GPT 기반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쇼핑의 중심은 검색에서 AI로 이동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이 변화의 흐름에서 누가 이길지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기사는 스페이스X 이야기인데요. 최근 월가에서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장이 현실화된다면 단순한 IPO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면 현재 기업가치 기준으로 단숨에 6위가 되는데요. 우주 산업이 새로운 빅테크로 떠오를 수 있는지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반도체가 큰 시장을 확장했듯이 스페이스X가 이끄는 우주항공은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겠죠. 추가로 공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어떤 돈으로 매수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서 일부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주식일 수도 있고 한국 주식이나 현금성 자산일 수도 있죠. 심지어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인데요. 스페이스X라는 새로운 초대형 투자처가 등장하면 기존 성장주에 들어가 있던 자금이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의 큰 기회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업들에게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주식에 5천만원 투자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매도해서 스페이스X를 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갑자기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주식은 주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여파는 상당히 클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탑10에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S&P 500에 고르게 투자한 자산이 자연스럽게 스페이스X로 흡수하게 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이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나스닥 거래소는 스페이스X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이미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원래 규칙은 상장하고 최소 6개월은 지나야 나스닥 100에 들어갈 수 있는데 패스트 트랙을 사용해서 바로 나스닥 100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오픈 AI와 같은 다른 기업들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스페이스X IPO 일정을 예상해보면 먼저 3월 말쯤에 IPO 추진이 공식화됩니다. 4월 중순에는 SEC에 IPO 신청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음 달 5월 중순이 되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노드쇼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와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6월 말쯤에 실제 상장이 이뤄집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지금 월가는 이 타임라인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 생일이 6월 28일이라 이때 맞춰서 상장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27일까지인데요. GE 버너바, 프로로지스, 필립 모리스, 월마트,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일 FOMC와 PPI인데요. 사모대출 리스크의 유가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연준이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가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금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는데요. 이번 만기일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FOMC 결과가 나온 직후라서 포지션 청산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데요. 변동성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실적 쪽에서는 수요일 마이크론을 주목해야 됩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자리고요. 텐센트랑 알리바바의 실적을 보면서 중국 테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TC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젠스랑의 메시지에 따라서 반도체 순환매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순풍이 불어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이미 다이먼의 명언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이다 입니다. 지금 리스크는 AI 버블에서 전쟁으로 그리고 이제는 유가로 이동 중에 있죠. 내 자산이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증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계좌도 함께 출렁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마침 코덱스에서 봄을 맞아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덱스 ETF 3개를 골라 나만의 포트를 구성하는 이벤트인데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벨 전략인 성장과 배당을 함께 담는 구조로 ETF 3개를 선택했고요. 각 한 주씩만 매수해도 약 6만원 정도면 포트가 완성됩니다. 이벤트 당첨자 3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가볍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성장형 투자라면 빅테크, 반도체, 로봇 같은 미래산업 ETF로 포트를 만들 수 있고 배당형 투자라면 커브드콜 금융 리치 ETF로 월배당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고 경품도 받으면 좋겠죠?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